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승훈입니다. 요즘 뭐 윤석열 씨 체포에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뭐 이첩을 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우리나라 국가의 이 신뢰도, 위신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을까? 처음에 사실 이 국회에 투입되는 게 생중계됐을 때 한번 와장창 무너졌을 텐데 그 다음에 뭐 응원봉 갖고 나가서 뭐 시위하고 탄핵 가결되고 이러면서 좀 회복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또 막 오리무중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외신 계속 보시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외신들도 톤을 보면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한국이 조금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뭐 K-팝 등 이제 소프트 파워까지 엄청난 국가로 성장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민낯이 드러났구나. 이게 나라냐 이런 논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정제됐죠. 그런데 어쨌든 3일 체포 시도 당일 참 집행도 아니고 시도가 뭡니까? 네. 어쨌든 3일 내내 뉴욕타임즈, 뭐 AP, 뭐 BBC 등등은 아예 홈페이지에 라이브 채널을 올려놨어요. 네, 네. 홈페이지에 거의 메인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래서 하루 종일 그때 아침부터 시작됐잖아요. 공수처가 한 6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모든 과정들이 다 외신에 담겼고 통신들도 굉장히 유심히 봤죠. 이게 사실은 주어랑 목적어만 바꿔놓고 보면 뭐 남미 마약 카르텔 무슨 조폭 집단들 소탕 작전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철조망까지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보는 사람이 정말 민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BBC나 뭐 CNN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참 참담하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한 15시간씩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너무 참담- 괴로우시겠어요. 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사실은 외신보다 국내 뉴스 보느라 더 바쁘긴 합니다만 BBC 같은 경우는 3일 현지 시간 그때 방송 그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새벽의 대치.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출발할 때부터 얘기입니다. 새벽의 대치, 인간 장벽, 그리고 체포 실패. 컴마하고 한국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다. 그러니까 제목 한 줄에 모든 상황이 다 나오는 미지의 거죠. 영역으로 진입하다. 네, uncharted territory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재임 중인 대통령이 체포에 직면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 만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본인들도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BBC가 상황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뭐 AP통신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신년 메시지가 윤석열이 유튜브보다 갑자기 보냈잖아요. 앞에 네. 뭐 태극기 부대들 등등에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년 메시지까지 발신을 했다. 윤석열이 그 관저에서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사실 전달했다면서 이것도 좀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뉴욕 타임즈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방송들은 이게 말하면서도 100% 자신 있는 게 아닌 게 네. 본인들이 트럼프를 뽑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대중투표도 이제 해리스를 앞서갈 만큼 네네. 완벽하게 두 번째 트럼프 시대를 연 건데 한마디로 그 외신들 쭉 보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의 마가를 연상시키는 것은 아닌가, 연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마가를 따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외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 7일이죠.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1월 6일, 그 미국 의회 폭동이 1월 6일이었잖아요. 그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2021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도 죽고 다치고 지금 뭐 최장기 뭐 20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동하고 방관했던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AP통신이 이제 1.6 폭동 4주기를 맞아서 이런 글을 썼어요.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트럼프 주장대로 폭도들이 오히려 피해자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힘이나 저쪽 공화당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아까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지금의 내란과 이 지지자들의 결집은 트럼프처럼 50%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씨는 알고리즘에 나온 거짓 뉴스를 다 믿고 체화해서 그렇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써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트럼프는 그걸 알고 교묘히 활용해서 이용하는, 교묘하게 그렇죠. 활용해서 중도층까지 막 설득해가지고 그런 거죠. 지지를 끌어낸 사람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죠. 예, 누가 이제 이 상황을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어쨌든 이것을 이용해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바보같이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후자를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일단 그 뭐 외신들 이제 국내에서 오래 살고 있는 기자들도 많잖아요. 뭐 영국 네네네. 출신이든 미국 출신이든 이분들도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내가 이제 서울에 10년, 13년째 살고 있는데 현실이 현실 같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나 외신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나 참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민낯이 드러났다. 이게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지금 선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지난 70년간 전쟁 이후로 이제 70년간 그리고 87년 이후에도 한 40년간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디디면서 만들어 온 이 나라잖아요. 이게 하드 파워든 소프트 파워든 어쨌든 이 미친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 자체가 참 예, 가슴이 쓰리죠. 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방한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토니 블링컨 장관 이제 고별 인사차 일본도 가고 이제 한국도 오고 한 건데요. 저번에 이제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려다가 갑자기 1월 10일 날 그 불법 계엄령 때문에 취소했었죠. 근데 어쨌든 블링컨 장관이 왔는데 이분은 좀 뭐 아주 직설적이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극한 직업이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왜냐면은 뭐 우크라이나부터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태들이 중동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블링컨이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바쁜 국무장관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한 20년간 그 국무장관들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받은 인상은 이제 영수증 제대로 확인하러 왔구나, 챙기러 왔구나. 한마디로 오자마자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런 거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고 얼마나 지금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지 천여 명의 북한 장병들이 가서 죽거나 다치고 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중 기술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한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그리고 뭐 중국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뭐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일 연합은 물론이고 이제 그 우크라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 태도 변화 없는 거지라고 확인하러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기자들보다는 외신 기자들이 역시 네네네. 더 질문을 잘하더군요. 그것도 뼈아픈 얘기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나 푸틴처럼 전제주의 국가들처럼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그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과 김정은과 푸틴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너 몰랐니? 약간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헌법적이고 법적인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이제 해결될 거라고 믿고 한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체포영장 발부되고 뭐 이런 어쨌든 과정들이 헌법상 절차를 지키는 과정들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저력을 믿는다고 했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이제 체포영장 그 무산된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심각한 우려를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심각한 우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레토릭상 가장 큰 주의 그렇죠. 언어거든요. 네. 그래서 블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태열 외무장관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둘이 포옹하는 장면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평소 때 이 포옹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게 받았어요. 조태열 장관을 굉장히 위로하는 네. 왜냐면은 그때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여기서 그 민주당 의원이 이수진 의원이었나요? 누가 명시적으로 윤석열한테 계엄 반대를 얘기했던 사람 당일날 손들라 그랬더니 조태열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손들었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이후에 행태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발언과 행태를 봤을 때 근데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사표 준비해라 사직서 준비해라고 간부들한테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된 상태에서. 네, 상태에서. 근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선포된 상황에서 얼마 안 지났을 때 1시간쯤 지났을 때 밤 11시 40분에 소위 말하는 F4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뭐 금감위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서 4명이 만났고 그 이후에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뭐 쪽지 받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회 예산 끊으라고.
그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한테 받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차관보한테 넘겼단 말을 누가 믿습니까? 어쨌든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그렇죠. 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적에는 조태열 외무장관 그 외교장관밖에 없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블링컨 장관이 평소보다는 훨씬 더 꼭 안아준 것이 아닌가. 고생한다. 네, 그러면서 진짜 딱 그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 그래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외신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우리 상황을 너무나 이 미지의 이 세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꼭 안아줄게 이런 분위기를 보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너무 불쌍하게 보고 네, 있다는 거 짠하다.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러니까요. 자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 평양 무인기 얘기인데요. 이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건데 그래서 믿기가 힘든데 네.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 목적이 일부러 북한을 도발해서 뭔가 분쟁이 일어나도록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것이었다라는 정황이 이것저것 계속 여기저기서 나와서 그 특별히 오늘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게 그런 것인지.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어쨌든 통일부와 외교부를 출입했던 기자로서 이 북한에서 나오는 논평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살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중순쯤에 북한에서 논평 뭐 국방성 대변인 입장이 나오는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2024년 10월 중순부터. 네, 그때는 비상계엄 전에 이미 보신 거죠? 이미 훨씬 본 거죠. 전이고. 네. 예. 그래서 10월 그때 중순부터 북한에 뭐 평양 무인기가 떴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오물풍선 때문에 한참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게 몇 달째 지속되는 거라서 근데 이거 평양과 무인기는 좀 다른 단어의 조합인 거잖아요. 이게 뭐 풍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활동가들이 북한으로 전단 보내거나 달라 보내거나 이상한 뭐 음담패설 담은 쪽지 보내 이런 게 아니어서 유심히 봤는데 유심히 봤던 이유는 그때 북한의 발표가 평소와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북한 문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달랐죠?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북한이 첫 반응을 보낸 게 10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무인기가 침투했던 때는 며칠이에요? 그 바로 북한이 직전이죠? 주장하기로는 10월 3일, 9일, 10일 밤 그러니까 세 차례. 세 번.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마지막 세 번까지 보고 북한에 따르면 11일 날 이제 얘네들도 어쨌든 뭐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3일, 9일 밤 세 차례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한 측이 보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일 날 마침 이제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번에 그분이죠? 문제가 된 지금 감옥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군이 보냈다고 북한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그랬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전에. 없다. 네. 그런 적 없다. 네. 그런 적 없다.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갔다 온 거죠.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번복합니다. 그런 적 없다 부인하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같은 날 한두 시간밖에 안 됐을 때. 그건 했단 얘기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장면 보고 했구나. 우리 NCND면 이왕 이제 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 번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의심이 갔었는데 제가 그때 관심 있게 저 개인적으로 이런 뭐 이렇게 논쟁이 있기 전에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11일 날 첫 반응을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 북한 외무성.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별개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다른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단어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고 11일 날 첫 반응이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19일에 노동신문이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일 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안전성 평양시 안전국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 1동 지역에서 출하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란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 이상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확정됐다. 예, 북한 논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과학적으로 확정됐다, 뭐 조사 결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괴뢰 당국 뭐 맹비난을 하고 그러지 뭐 않아요? 소, 돼지, 닭 맨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욕설은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날 굉장히 침착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논평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다. 그래서 이상해 제가 한 3번인가 읽었어요. 그때 네. 이제 10월 중순에. 그러면서 국방성 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 작전 사령부에 장비되어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서 네. 여기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러네요. 국군의 날 행사 때 차량에 탑재해서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단. 네, 판단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진짜 우리 일간지 기자들이 기사 쓰듯이 네. 기사 잘 쓰는 분들이 정확하게 쓰듯이 썼네요. 네, 그래서 이게 국방성 대변인 담화 맞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근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국방성 얘기입니다. 또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시간 초까지 얘기를 하면서 백령도에서 이륙해서 평양에 있는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그 사이에 있는 상공에 그리고 국방성 청사 상공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게 하루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외무성의 김선경 부상은 20일 날 담화를 발표했고 김여정 부부장도 또 28일 나와서 또 김용영의 발언을 조롱하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반응도 이상하고 국방장관의 반응도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 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얘기를 했네요. 네. 다른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드론 작전 사령부 뭐 이런 얘기도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 누가 했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때 당시에 이승원 평론가님도 전문가시지만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좀 얘기해 보셨어요? 저도 나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인터뷰에 응했어요. 프레시안 기사에도 나왔는데 네네네. 그 북한 반응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정세현 장관이 인터뷰한 겁니다. 이 전단이 살포된 곳을 보니까 평양시 중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전문가니까 평양 곳곳을 아시잖아요. 네. 여기는 당 간부들이 사는 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전선동 일반 그 북한의 주민을 선동하려고 했으면 우리 그냥 전단을 살포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일반 시민들이 사는데 뿌리지 전혀 움직임이 없을 지금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 그 간부들 있는 지역에 굳이 왜 뿌리느냐. 굳이 따지자면 네. 뭐 우리의 세종시 정부 청사에다가 뿌린 뭐 그런 식인 거죠. 거예요. 네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당 간부들이 있는 전혀 효과가 없을 곳에 왜 뿌렸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기보다 의도가 보인다 뭐 이런 의도가 뜻이었죠. 보인다. 무슨 의도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서 정세현 장관이 무인기를 또 계속 이렇게 띄우게 되면 북한에서 반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쏜 포탄이 연평도나 우리나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지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10월 정세현 통일부 10월 장관 달이요? 네, 10월 달에 예언하셨네. 예언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의심은 굉장히 많았었고 왜냐면은 사실은 2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9.19 군사 합의,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됐고 양쪽 다 이건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반응하고 특히 윤석열 직접적인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의 움직임도 그렇고 계속 왜 저렇게 나오나라고 유심히 따져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평양에 무인기까지 떴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듣고 그들의 대변인 반응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세현 장관은 계속 좀 우려를 하고 있었던지 이제 계엄령까지 그때 콕 집어서 단어를 얘기를 하셨는데 불과 한 2달도 안 돼서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죠. 현실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게 계엄령을 반포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김정은이 잘 참은 거죠. 뭐 무서워서였건 뭐서.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밝히는 식으로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에서? 본인들은 억울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언제였습니까? 여름에 갑자기 이제 남북 그 군사 분계선 근처에 뭐 담벼락 같은 거 세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쟤네들이 쳐들어 내려올 거면 저런 걸 왜 세워? 오히려 무서워서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농반진반 있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진실이야라고 하면서 뭐 국군의 날 그 보여줬던 그 무인기가 동일한 기종이다. 몇 초에 어디서
누가 이렇게 정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의 어떤 기본 그 딱 육하 원칙 구조를 살피면서 국방성 대변인 얘기했는데 이들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저 괴뢰군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뭐 무적의 우리 군이 언제든지 뭐 태세 무찌를 수 있다. 만절기하고 있다. 이런 100배, 1000배 폭풍으로 맞아요. 네, 다 네, 파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어저께도 초고속 미사일도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몇 마디 했던데 다 그냥 추상적인 언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같이 그냥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상하네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거죠. 그 네. 미국하고 중국에다가 들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도 좀 그 드네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진정하라라면서 이제 북한을 유엔의 구테우스 그 사무총장이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 우리 비판할 게 아니라 평양 무인기나 얘기를 하라고 그때 10월 20일 날 김성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이 구테우스한테 화를 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서명이지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나 그 간부들은 네, 급했던 거예요. 네. 한국에서 뭔가 지금 우리를 쳐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그렇죠. 불안했던 낌새를- 거겠죠. 네, 그런 네. 상황이었네요. 그 비슷한 시기에 11월쯤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뭔가 이 움직임이 있어서 북한을 쳐들어갈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박민희 특파원에 글에 네. 보면은 한겨레 나오는데 방문이 네, 그 얘기들을 그때 많이 들었었는데 계엄 이후에 보니까 그게 약간 조각조각 맞춰지는 듯한 퍼즐이 느낌이. 맞춰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일부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이 아까 왜 제가 대북 전단 살포한다는 그 활동가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 취재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는 거와 동일하냐, 뭐 비슷하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일단 그때 사진을 걔네들이 그 북한에서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 사진이 소위 말하면 이제 고정익 무인기라고 해서 민수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보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 평양까지는 140km 이상 날아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어떤 장비를 갖춘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네. 참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이 무인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단지를 북으로 날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의 전단지만 싣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용 또 전단지를 보면은 보내는 주체들이 좀 달라서 한마디로 펀딩하는 주체들이 달라서 굉장히 좀 조악하지만 서로 딱 특징들이 있대요. 아, 이거는 어느 그 기관에서 보냈구나. 이건 누구 활동가가 보냈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날 북한에서 전단지라고 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정돈된 글씨로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보내는 거랑 전혀 다른 전단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겨냥했는지 북한에서 그걸 사진까지 다 일일이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공개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 활동가들이 저거 북한 내부의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 몰고 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지금 그 계엄하고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수사하고 뭐 국회 증언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보를 받아서 12월 7일 날 JTBC 보도도 있었고 12월 10일 날 그 김병주 의원이 그 드론 작전 사령관한테 여러 차례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영상 지금 볼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네네. 영상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인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두 개 지역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양에 갔던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태웠다고 거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네. 이 대화 어떻게 해석해야 제가 돼요? 그 이제 김병주 의원뿐만 아니라 한기호 무려 국힘의원 네네네. 김용현 날아간 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앉히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잠깐 네. 지나간 뉴스였지만 한기호마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같은 질문을 여러 의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북한에서 성명 발표할 때 얘기했던 그 드론 작전 네. 사령부죠. 네네. 그 거기서 날린 거다. 딱 드론 정확하게 작전 그거. 사령부. 네. 네. 그래서 김용대 사령관한테 저렇게 여러 차례 계속 질문을 했는데 보통 이게 계엄 전 상황이라면 어떤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NCND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이미 이런 사태까지 터지면은 얘기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꼿꼿하게 계속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거의 무한 반복합니다. 네. 저 장면은 일부 장면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더 인상 깊었던 게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국회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국회에 나와서 보통 모른다,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 죄송하다, 기억 안 난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저렇게 따지듯이 물어보잖아요. 전 저런 태도도 처음 봅니다. 네. 아. 예, 국회의원들의 막무가내 누가 질문에 그럽니까? 예. 뭐 이제 화는 날 수 있어도 지금 저 상황은 뭐 어떤 자존심 뭉개는 막무가내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령관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병주 의원한테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한테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잖아요. 저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타고 있다 결국은 그 증거인멸 아니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았으니까 시간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김병주 의원께서. 그래서 어쨌든 저때 저 그 공방들 뭐 신경전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 저 김용대 사령관의 네.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뭐 박봉계 의원도 실제 한국의 무인기 드론이 평양 상공으로 보내진 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제보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여러 의원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 캐물으니까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래서 조금 신경질이 나서 그거를 드러내 보였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뭐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게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화는 났겠죠. 뭐 찔린 듯 뭐 여러 가지.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기자 해보셨겠지만 예전에 뭐 이렇게 취재하다가 대변인이 맨날 모른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 그럼 대변인 다음날 전화하면 나만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같은 입장일 수도 있겠죠. 네. 피해 나가기 위해서. 네네.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 내란 사태에 이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롯데리아 계엄회동 했던 분이죠. 이분 수첩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노상원 그 60페이지 작은 수첩에서 그 나왔다라는 단어 많이 듣고 충격받으셨을 텐데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뭐 사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 수첩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의 공격 유도란 메모가 나왔어요. 뭐 이게 그 뭐 가짜 뉴스도 아니고 직접 본인이 작성한 건데 이거는 본인만의 상상이었는지 아니면 김용환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지는 그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노상원은 그냥 점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정보사령관 출신이고 777 사령관 출신이에요. 여기서는 북한의 첩보나 정보를 다루는 그러니까 정보통이었던 거죠, 노상원은.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이상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첩에 북의 도발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김용민 의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월 31일이었는데 그때 그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하는 기괴한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특검법, 쌍특검은 거부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 다음 날인가 나왔을 텐데 내란 특검법은 신속하게 재의결할 것이고 그리고 안 된다면 뭐 고쳐서 또 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를 추가할 것이다라고 검토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외환죄라는 거는 외환죄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3년 이상입니다. 네. 외환죄의 일종인 건가요? 그렇죠. 일반 이적죄가 네. 적을 이롭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외환죄도 이제 여러 가지 적을 이롭게 하거나 우리를 불리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일반 이적죄에 딱 들어맞는 거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게 일부 법률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의원도 어쨌든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 일반 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것까지 다시 해서 외환죄까지 추가하겠다 특검법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 뭐 군인들이 경찰들이 국회 침입한 것 자체도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했다는 건 말 그대로 전쟁까지 가도 내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그렇죠. 네,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고 이 외환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참도 네. 협조를 해야 될 테고요. 네. 그러네요. 왜냐면은 원격 뭐죠? 그쪽에서 오물풍선 내려보낼 때 왜 거기 타격 안 하느냐고 합참을 계속 쪼았다고 하잖아요. 원점 김용현이. 타격하라고 그랬죠. 원점 타격하라고. 오물풍선 보낸 그 곳을 향해서 북한 영토를 네, 타격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래서 합참이 어떻게 대응을 실제 했는지 물론 이제 부인하고 있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압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여시나 부인은 믿겠습니까? 하고 있죠. 네네. 그거는 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내란과 외환죄 말고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 법적으로 네.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걸리잖아요. 내란은 지금 뭐 수사 중인 거고 네. 상당 부분 이제 입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또 관련자들이 기소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외환은 아직 그렇게까지 진전된 건 아닌데 이 부분도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꼭 법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간 걸 우리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뭐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는 그렇죠. 절차도 네. 그렇고. 군인들이 국회 들어가는 거 창문 깨는 거 우리 다 봤으니까. 다 봤으니까. 네. 외국인들도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봤다라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전 세계에 다 네, 공개가 CNN 으로 다 됐으니까. 나갔으니까. 네. 근데 외환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외환죄가 너무 안 다뤄지는 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외환죄는 사실은 역적이잖아요. 이 나라 전체를 그것 그냥 자체가 불태우겠다는 거죠. 반란인 네.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같이 다뤄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로는 이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 정황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김정은이 이 작년 10월에 한국의 드론이 평양에 날아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리면서 이봐라 한국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를 여러 나라에 호소하려고 했다는 정황. 네, 네. 중국이나 미국에선 그걸 듣고 낌새를 차렸을 수도 사실은 그럴 있다는 수도 정황. 있죠. 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 그 NCND의 입장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더라도 계엄 이후에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입장이나 사견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김병주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 등등이 제보를 통해서 지금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추첩이 요거에서 출발해서 네. 이게 이 윤석열 씨가 이것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 지시를 한 건지 이런 것들 좀 밝혀내야 되겠네요. 네. 아 정말 심각한 얘기 심각합니다. 오늘 전해주셨는데 깊이 있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막 뉴스가 조각조각 쪼개져 있으니까요. 참 파악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국제 뉴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